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금요일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강세로 끝나면서 오늘장 우리도 이제 기분 좋게 출발할 것 같은데요. 금주 한 주도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죠. 네, 이번 한 주 일단은 금요일 미국 시장이 1% 넘는 상승폭 모두 기록을 해주면서 3대 지수 마감을 했기 때문에 힘찬 출발 기도해 보면서 오늘 증시팔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든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도 돌려서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방송 중인 동안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오른쪽에 열려있는 실시간 채팅창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힘차게 월요일 그리고 4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되는 만큼 힘차게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관우의 증시팔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AI 대 인간 이제 순서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가 조금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힌트가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자, 챗GPT에게 어떤 내용 물어봤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 강성부 펀드.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DB 하이텍에 대한 이야기 챗GPT AI 대 인간 코너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DB 하이텍. 자, 강성부 펀드가 DB 하이텍의 2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이름부터 좀 강합니다. 강성부 펀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쳤을 때 과연 DB 하이텍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를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성부 펀드는 보통 행동주의 투자 전략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강성부 펀드가 경영 전략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경영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답변을 또 내놨습니다. 자, 반면에 강성구 펀드가 경영 개입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내놨는데, 자, 강관우 앵커님, 챗GPT가 결국에는 주가 향방을 또 예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내놨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성부 펀드가 누굴까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하는 펀드 이름이 정확하게는 KCGI 회사 이름입니다. 네. DB 하이텍이 2대 주주에 올랐는데 그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이제 태동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경영 개선, 이런 경영 지배구조나 이런 거를 개선도 할 뿐 아니라 플러스에서 투자 수익률도 지금 극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KCGI의 그 행보가 계속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제가 회사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이때는 그냥 단순 지분 투자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보시면은 계속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끌고 갔던 이런 이제 투자였는데 결국은 해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괜찮았고, 금년 이제 1월 초에 오스템 임플란트까지도 강성부 펀드가 이제 이름이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공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진 상폐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기에 엑싯을 하면서 강성부 펀드가 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소기의 성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가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도 공개 매수하면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그 더 좋은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슈가 되는 거는 3월 29일 날 얘기한 DB 하이텍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에도 최근에 2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천명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한 이슈고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차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일봉 아니고요. 월봉인데 네. 지금 2018년 말에 들어갈 때는 단순 그냥 투자로 들어갔는데 중간에 계속 사면서 주가가 2020년에 거의 11만 1,000원까지 갔었네요.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최대 3배까지 올라갔던 이렇게 일이 있고 네. 4년 끌고 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이 엑싯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해피한 엑싯을 했는데 강성구 펀드는 이것을 이제 엑싯하고 나서 자신들이 평가를 하기에 한진카렌 밑에 대한항공이 있거든요.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었다가 300% 이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사회도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신들의 개입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그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월 초에 강성구 펀드가 딱 개입하니까 주가가 어땠습니까? 날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개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공개 매수가 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에 응하시는 분들은 개인이나 뭐 그 펀드나 모두 해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바뀌는 공개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강성구 펀드는 조기 엑시트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내부 통제나 이런 대주주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도 지금 먼저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는데 강성구 펀드가 얘기하자마자 더 올라버렸어요. 네. 사실은 그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제 주총을 하면서 물적 분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적 분할을 통과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강성구 펀드가 개입을 했다는 공시가 뜨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한 이런 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를 제가 좀 볼게요. 행동주의가 사실 활동력을 계속 넓히고 있어요. 아까 강성부 그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에서는 행동주의는 태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몇 개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SM, KTNG, 은행,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DB 하이텍까지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한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축구나 야구 해외에 가면 항상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항상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여기도 경우의 수를 따질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 구조를 보면은 그게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면은 대주주가 18% 들고 있어요. 네. 국민연금이 9%. 이번에 국민연금이 물적 분할을 하는데 대주주 편을 좀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서로 회피해서 윈윈 하는 결과가 나왔다.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연금이 9% 그리고 강성부 펀드가 7%입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2%, 외국인 27%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뭐 끝까지 이제 뭐 경영권 분쟁으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경영권에 개입을 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성구 펀드가 7%는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강성구 펀드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대주주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만은 외국인들도 또 지분이 있고 소액주주가 기타 37%를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는데 일단은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을 하면서 내부의 지배구조나 아니면 경영 전략이나 물적 분할 후에 생길 수 있는 이슈들 이런 것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어디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가 상승이 바뀌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물적 분할할 때 DB 하이텍, DB 패밀리스 대주주 편을 국민연금이 들어줬기 때문에 주가도 오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니까 서로 윈윈하는 상부상조로 갈 건지 아니면 아주 경쟁을 하고 그 전쟁을 하는 이런 판으로 갈 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주가에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항상 성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한국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주총에서 쓴맛본 행동주의 펀드. 항상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주주 여러분들이나 소액 투자자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이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를 개선하고 뭐를 고치고 있느냐, 이걸 고쳤을 때 기업 가치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걸 좀 이제 재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기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기본은 결국은 가치 평가로 저는 귀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총을 하면서 회사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27년까지 기업 가치를 전체적으로 6조까지 올리겠다 했어요. 그때 우리 시가총액 기준으로 2배 정도를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에서 4조, 패밀리스에서 2조 이래가지고 더해서 6조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27년까지가 아니고 더 조기에 6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6조 이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강성부 펀드의 그 역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 AI 대 인간 코너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꾸준히 강건을 증시 8 시청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제는 조금 익숙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 강성부 펀드, 물적 분할 이런 이야기들 점점 더 익숙해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일단은 DB하이텍의 2대 주주로 올라선 강성부 펀드가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챗 GPT의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강성부 펀드 주가 울릴까 달랠까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강앵커 님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지나가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려면요, 경영 개선하고 지배구조 좋아지면 자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앵커님의 한마디 들어보니까요. 자, 저희 이어지는 증시 9에서 항상 강앵커님께서 또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코너가 있죠.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꾸준히 챙겨보신다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가치평가도 함께 보시면서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DB하이텍으로 살펴본 강성부 펀드의 움직임에 따른 주가 향방 자세하게 짚어봤으니까요. 저희는 이어지는 코너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 만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 증시 일정 챙겨보고요.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역시 한 번 더 챙겨왔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챙겨왔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SK스퀘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 SK스퀘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에 대한 제목, 투자의 귀재, 환원도 진심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SK스퀘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부터 현금 배당까지 주주 환원 정책 알차게 챙겨가고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다라는 평가받고 있는 SK스퀘어인데요. 지금 자사주 매입부터 현금 배당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까지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제대로 잘 해주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텐데요. 재원 확보 위한 1조 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내놓고 있는 SK스퀘어입니다. 따라서 환원에 상당히 진심이다라는 모습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증명이 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주주 환원 규모가 1,100억 원이 일단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가 얼마나 알파로 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SK스퀘어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본업인 투자도 잘 해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주가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되어 있다. 할인율 74% 정도로 가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SK스퀘어 투자의 귀재, 환원도 진심이라는 제목의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스퀘어 기다렸던 첫 주주 환원 정책이었다라는 이야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경상 배당 수입이라고 합니다. 배당으로 지속적으로 챙겨가고 있는 수입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의 30% 이상 그리고 투자 성과 하베스트의 일부가 재원이 되어서 주주 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바로 올해 지난해 경상 배당 수익의 30% 수준인 1,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1,100억 원 플러스 알파라는 숫자 보여드렸죠. 따라서 이 1,100억 원이 이 숫자에서 기인한 겁니다. 현 시가총액의 2% 수준이 1,100억 원 정도인데 매입 후에는 소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주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주 환원 규모를 총 추산을 해보면 3,100억 원대로 시총의 6%가량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를 드렸죠. 하베스트 성과의 일부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SK 쉴더스 지분의 일부 매각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히게 된 SK스퀘어인 만큼 주주 환원 효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런 SK스퀘어의 발표를 두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선진국형 주주 환원의 첫 발을 SK스퀘어가 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주주 환원 대비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올해 경상배당 수입을 통해서 1,100억 원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 이루어질 것이고 3분기 중에는 SK쉴더스 매각 자금을 통해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추산되는 2,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3,100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규모가 점쳐지고 있고 내년에는 SK하이닉스로부터 배당 수입의 30%만 생각해도 이 부분이 530억 원 규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K스퀘어가 기존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또 회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더해서 안정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여전히 할인 구간 지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4%가량으로 그 규모가 추산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역시 58,000원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들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좀 가지는 못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중국에서 관광 수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까지도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것인지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제목, 코앞의 악재보다 변화의 촉각을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코앞의 악재가 뭘까요? 1분기 실적은 면세 쇼크의 영향을 받아서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아마도 코앞의 악재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의 촉각을 두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월을 기점으로 따이공이라고 합니다. 중국 보따리상을 따이공이라고 하는데 이 따이공의 수요가 다시금 높아질 가능성,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고급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설화수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킬러 라인 단 하나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니스프리, 로드샵 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죠. 중국 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축소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진출을 해서 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이제는 정말 진짜 바닥일까라는 부분을 점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부터 과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은 면세 쇼크로 시장의 기대치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긴 어렵겠지만 2분기부터는 중국발 실적부터 회복세 보여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따이공 수요가 4월부터는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주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매출을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북미권에서도 계속해서 매출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던 설화수의 파격적인 브랜드 리뉴얼 효과, 거기다가 이커머스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이니스프리까지도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조정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접어들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오프닝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했던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깃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단체 관광 재개 가능성까지도 함께 재개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가는 이제 정말 조정의 그 끝에 다다랐다. 다시금 우상향 곡선을 그려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어제 일정, 2일입니다. 현지 시간 테슬라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에 대한 이슈 있고요. 자,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는 42만 대였는데 연초에 차량 가격 인하 이후에 처음 나오는 실적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던 일정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제 백신 회의 그리고 박람회 일정 진행 중인데요. 6일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쌍용차가 상호를 변경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바뀌는지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도 살펴보면요. 미국이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마이크로바이옴 세미나까지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수요일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챙겨보고 있는 이슈인데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통해서 고용시장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일정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일본에서 언팩 행사 개최를 할 예정이고 국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코리아 산업박람회도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금요일 일정도 살펴볼게요. 이 일정이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최근 미증시에선 반도체 업종 저점 기대감에 반등이 좀 나왔었죠.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라면 주가에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반도체 부문의 영업 손실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어서 어닝 쇼크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뿐만이 아니라 지수에도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 만큼 일정까지 이렇게 챙겨드렸는데요. 자, 계속해서 증시 8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돌아올게요. 네, 참 조용한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이 지난 월요일인 만큼 조금 더 바삐 움직이면서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챙겨볼 텐데요. 자, 오늘 뉴스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짚어주실 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아니요. 힘드셨군요. 요즘 육아로 좀 정신없는 정말 주말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보내고 계신 이청원 FA님이신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어떤 헤드라인인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 물가 둔화의 상승, 나스닥 3년 만에 분기 최대 상승이라고 저희가 헤드라인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 좀 요약을 부탁드릴게요. 기분 좋은 기사입니다, 사실. 그쵸. 그리고 키워드는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욕 증시, 두 번째로는 물가 둔화, 마지막은 나스닥이 분기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자체의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변수는 역시나 물가 지표의 둔화였고요. 네. 덕분에 3월 말이 되겠죠. 나스닥 기준 1분기 상승률이 매우 컸다는 점, 그 점을 토대로 우리가 해당 기사를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좋습니다. 국내 자체의 변수뿐만이 아니라 대외 변수도 흐름 자체가 좋다는 점 토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헤드라인 안에서 사실 중요한 내용은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물가 상승 둔화가 확인이 된 만큼 나스닥이 3년 만에 분기 최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면으로 살펴본 투자 키워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 살펴보면 좋을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유가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시장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적어도 올해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것이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PCE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번 기준 4.6%, 참고로 시장의 전망치는 4.7%였는데 그것보다 0.1%포인트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적어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잡혀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덕분에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았지 않나 그리 보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CPI라고 하는 지표에 상당 부분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이 변수, 즉 변동성이 큰 변수를 제외하는 고정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된다면 미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 지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미 정부가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도 그럴 것이 GD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소비와 민간에서의 투자, 네.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과 순수출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일반적인 국가에 비해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략 55에서 60% 정도 수준인데 미국은 70%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비가 무언가 감소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GDP의 감소를 견인할 수밖에 없고 미 증시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개인의 소비 지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 그 점은 미국의 GDP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나스닥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나스닥 지수가 참 괜찮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16.77%가 상승했는데 일봉상 보더라도 괜찮아요. 네. 지금 지난 2월 초에 보였던 전 고점 수준까지는 이제 다 왔고 개인적으로 이번 주 내에 전 고점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일봉이고 다음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월봉 같은 경우 1분기 즉 3개월이 되겠죠. 네. 나스닥 지수가 3개월 동안 16.77%나 올랐습니다. 특정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지금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것은 적어도 한 번 정도 2020년이었는데 저 때랑 지금은 다릅니다. 저 당시에는 미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M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화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자금이 시장에 흘러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동성을 오히려 회수하는 국면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더욱 건전한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건 다우나 S&P 500은 지금 나스닥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네. 그럴 것이 나스닥은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의 시장은 반도체가 분명히 움직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편입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좋다는 것. 그와 함께 이것은 결국 국내 증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또 더욱더 체감이 됩니다. 물론 3개월 연속 한 분기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던 국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와는 지금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시장에 돈이 아주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국면이 아닌 상황에서도 3개월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다. 1분기 전반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폭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을 때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수혜 업종들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는 바로 그것, 반도체입니다. 네. 사실상 반도체가 지난 3월 한 후반부터 매우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꺾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다우나 나스닥, S&P 500 이런 인덱스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에요. 네. 일봉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은 이미 돌파를 합니다. 지금 다우가 되든 나스닥이 되든 S&P 500이 되든 전고점을 돌파한 미국 지수는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밖에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해 1분기까지 무려 27.6%나 상승합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보다도 11%포인트나 높을 만큼 네.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상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비메모리 쪽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다는 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에 해당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DB하이텍이나 한미반도체, 기타 많은 기업들이 비메모리 쪽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를 달고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가 지금 이대로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덕분에 국내 증시의 흐름도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좋은 거는 역시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1분기 대략 24%나 올라갑니다. 특정 국가 지수를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하더라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세계 증시 상승률 현재 1위가 나스닥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배제된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코스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계 주요국 증시의 흐름보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가 월등히도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초부터 항상 주도주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월에는 뭐 AI와 챗GPT와 관련된, 그리고 2월에는 2차 전지, 3월에는 반도체, 4월도 반도체가 결국에는 시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실물 경제에서는 결국에는 경상수지의 흑자폭은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주력 산업이 되고요.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3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이 개선될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 전망이 모두 다 묻어나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지금보다 더 못 갈 일은 결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상 2020년대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AI와 챗GPT 또 2차 전지, 사실상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산업군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 그 가운데 새롭게 태동하고 있고 주가 되는 산업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에는 IT기기,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2020년대에는 우리가 지금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는 이 산업군들이 결국에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줄 것이고요. 그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대 주식시장은 앞으로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특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적어도 국가 경제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시도 오를 것이고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한 점 토대로 우리가 반도체는 지금부터라도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눈높이를 아주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 기업 중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 거기에 그냥 올라타셨으면 좋겠습니다. DB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 보세요. 지난주에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 네. DB하이텍이 지금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도 장중에 20%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리고 팹리스라고 하는 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착화되어 있지만 파운드리는 사실상 매우 약한 기업입니다. 약한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새롭게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 DB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크게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지금 다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46%입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일 만한 기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걸 감안한다면 주가가 지금 기준으로 전 고점 85,400원 이걸 돌파하지 못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 기업, 네. 더군다나 시장 주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고 DB하이텍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도 함께 좀 반드시 챙겨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청원 FA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이면 저희가 지금 사 이 코너를 하는데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하셨을 텐데 첫 번째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솔로엠입니다. 네. 일단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디지털 모듈 사업부에서 2015년에 이제 분사해서 나온 기업이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465만 주에 대한 이제 블록들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솔로엠과 완전히 이제 이변한 이제 상태인데요. 뭐 일단 솔로엠에 대한 기업 가치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건 아니고, 물론 최근에 삼성 그룹 계열사에서 이제 좀 현금 자금에 대한 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자금을 빠져나갔던 거고, 사실 솔로엠 본 가치에 대한 흐름은 뭐 최근에 파워 모듈이나 뭐 3-in-1 보드 같은 이제 흔히 우리 중저가형 뭐 TV나 아니면은 IT 전방 산업에 들어가는 파워 모듈 쪽에 대한 매출이 뭐 작년에 워낙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올해는 어느 정도 기저 효과 이후로 조금 회복세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솔로엠의 가치는 사실 이제 지금은 ESL입니다. 뭐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면은 흔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에 뭐 이마고태그도 있고 뭐 프라이서 두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전 세계 3위에서 지금 2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점유율을 그만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물론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은 18% 정도 되지만은 솔로엠 자체 내 ESL은 거의 70-80% 정도까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이 추세라면은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솔로엠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1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크고요. 물론 마트에도 들어가지만은 지금 의료 시장 쪽에서도 14조 원에 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뭐 의료 시장, 병원, 호텔 좀 다양한 방면으로 좀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ESL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았던 게 최근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전이하는 방향으로 좀 ESL이 계속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솔로엠이 좀 괜찮은 좀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원익 P&E와 같이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원익 P&E가 이제 2차 전지, 흔히 말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회사가 이제 파워 공급 장치를 이제 같이 MOU를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솔로엠도 여기서 충분히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솔로엠은 사실 모든 사업이 지금 다각화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거는 뭐 그동안 어느 정도 실적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닝 쇼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성장세가 서서히 좀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삼성전기가 2대 주주다가 이제 블락 트레이딩으로 넘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주가는 좀 눌리고 있는 거는 같은데, 기업적으로 회사는 되게 좋은 거죠? 네, 회사는 일단은 그렇죠. 그동안 뭐 실적이 뭐 안 좋아, 생각보다 컨센보다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빠졌던 거지. 그리고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일단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결국에는 IT 전방 산업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을 판매하게 되면 같은 파워 공급 장치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북미 고객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큰 그 고객사가 올해 조금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부추가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OLED나 이런 관련된 새로운 TV들이 서서히 좀 회복 구간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 쪽의 매출도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고, 그 멕시코 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도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계속 솔로엠 언급을 했었는데 또 오늘 솔로엠 들으니까 반갑고요. 목표 주가 좀 들어볼까요?
네, 목표 주가는 27,000원이고요. 손저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2년 전에는 목표가가 뭐 4만 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조금 낮춰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7,000원까지는 일단은 올해 안에 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2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엠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뭘까요? 네, 이어플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 회사는 사실 작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유럽 쪽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뭐 메나리니 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업에 대한 좀 지연화도 있었고 중국에 100억짜리 조인트 벤처를 했던 시노케어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100억에서 한 67억 정도 매출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건 이제 그런 리스크가 이제 다 사라졌고 일단 영업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최근에 독일 쪽에서 이제 경쟁사인 인슐렛 회사가 소송이 걸리게 되면서 판매 금지 처분이 나왔고 지금 물론 거기에 대한 항소 준비긴 하지만은 사실 독일이 그렇게 이런 당뇨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 그렇게 큰 차지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항소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 7개국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그 건강보험 등재가 완료가 됐습니다. 본격화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여기 이제 인슐린 펌프 쪽의 판매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도 물론 이제 중국에서 판 거에 대한 로열티 한 10%나 8% 정도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당뇨 시장이 2위 정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대략 4조에서 6조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가지고 오는 로열티도 굉장히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플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올해 하반기 미국에 있는 FDA 승인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FDA만 승인이 되면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지금 진입할 굉장히 여력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최근에 뭐 인수 얘기도 나오고 이런 그때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메드트로닉 미국의 이제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에 있는 메드트로닉이 만약에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회사가 만약에 영업을 해준다 그러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매출을 크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플루가 대략 2026년쯤에 대략 1,000억 정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출 1,000억이 된다 그러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굉장히 큰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게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루와 파트너십을 갖고 북미 시장에 FDA 승인을 갖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딱 북미 시장 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이제 인슐린 펌프가 보통 3.5일 정도 이게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인슐렛이 3.2 정도가 되는데 이게 2ml짜리 인슐린 펌프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고 이어플로 같은 경우는 지금 3ml짜리가 지금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 하면은 3.5일이 아니라 7일 동안 인슐린 펌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일한 경쟁사인 미국의 인슐렛 회사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게 되면 사실 지금 이어플로의 가치는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마저 들을까요? 네, 지금 가격이 최근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인데 그만큼 주가는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때문에 빠졌다는 거고 지금 가격대가 27,000원, 28,000원대라면 충분히 저는 목표가를 1차로 35,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뭐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실제로 1,000원까지 간다 그러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솔루엠 그리고 이오플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꼼꼼하게 장전 전략 세워드린 만큼 저희는 잠시 후에 빠른 개장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